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은 도시 전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하시고 오신 분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오늘 알아볼 것은 그야말로 도시 전설 그 자체입니다. 예.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유수하 채널의 영상은 별로 안 무섭다. 괴담 유튜버인데 왜 이렇게 안 무서운 이야기만 취급하냐?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채널은 괴담 채널이 아니다. 제 채널은 도시전설 유튜브 채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전설이 대체 뭔지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도시전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웬 할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죠. 이분은 얀 헤럴드 브룬반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미시건 주립대를 졸업하신 후에 민속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고요. 유타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을 하신 교수님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뜬금없이 도시전설 이야기하다가 이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이분이 바로 얼반 레전드, 그 도시전설의 개념을 대중화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익히 무서운 얘기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거의 이제 원류를 다룬 분이다. 저한텐 이제 대선배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여러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풀기도 하고, 혹은 신문사에서 이제 기사를 투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서운 이야기들을 알린 그런 분인데요. 여튼 요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시전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5월 2일에 이제 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 역시도 얀 헤럴드 브룬반드, 방금 알아보신 그 할아버지, 그분께서 쓰신 거고요. 이 책은 총 1068페이지의 아주 방대한 양의 도시전설 모음집입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떠도는 흉흉한 민간 전승을 기반으로 제작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뭐 이렇게 많아?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책은 작가님께서 1981년부터 1993년까지, 그러니까 총 12년에 걸쳐서 직접 쓰신 도시전설의 책들을 다 이제 집대성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도시전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매를 권장드리진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책은 정말 다양한 도시전설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도시전설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분께서 도시전설의 정의에 대해서 확립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분께서 정의한 도시전설이란 무엇이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같지 않은 실화를 일컫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범한 장소, 평범한 인물들이 벌이는 평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현실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실제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화 이야기가 도시전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부분이 제 채널이 괴담 채널과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60개 정도의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한 영상당 보통 길이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였으니까 꽤나 많은 이야기를 다뤘다. 네, 꽤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이 괴담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 어떤 부분이 다르냐? 방금 설명한 부분이 다릅니다. 괴담,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야. 일상적으로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비범한 존재가 나오거나 비현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이야기들이 무서운 이야기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소개해드린 많은 이야기들은 대체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안 무서운 거예요. 현실적이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루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무슨 장산범이라든지 빨간 마스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다룬 적이 없어요. 제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보통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중에서 나름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반대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더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든 거의 안 다뤘던 거고요. 여튼간에 이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이 도시전설의 3가지 요소,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성의 지나친 간결성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줄거리 자체가 상당히 거두절미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줄거리가 소위 말해서 떡밥을 뿌리고 마지막에 다 거두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내용이 깔끔한 구성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예시를 좀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리라하우스 제4별관 괴담천국이라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예전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텐데 최근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쓰였다고 하는 독일제 패딩 재킷을 미군의 군복 전문 옥션에서 낙찰받게 됐다. 수십 년이 지난 제품인데도 아직 입으면 따뜻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즐겨 입었는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겉에 입고 있던 자켓이 찢어지게 됐다. 워낙에 비싼 값에 낙찰받은 물건이라 내 몸의 상처보다도 자켓에는 이상이 없나 살펴봤는데 솜이라고 생각했던 충전물이 솜이 아니라 인간의 모발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도시전설로서의 아주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무서운 이야기들은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언제 겪었던 일이다. 때는 언제였고 그 당시에 나는 뭘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엔 어떤 전설이 있었어. 이런 식이죠. 네. 일반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은. 근데 도시 전설들은 굉장히 간결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있다. 꼭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임팩트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게 도시전설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줄까지가 전부 복선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충전물로 솜이 아니라 인간의 모발이 들어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마지막에 들면서 약간의 소름이 돋는데, 충전물 자체가 인간의 모발이었다는 것도 무서운 부분이지만 앞서 보시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실제로 쓰였다고 하는 패딩 재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그야말로 복선인 것이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학대 수용소에 보내기 전에 했던 게 머리를 미는 거였단 말이에요.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밀었겠죠. 그렇게 남은 모발들을 당시에 오리털이 많겠어? 솜이 뭐 흔하겠어? 전쟁 당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옷에 넣었다는 거죠. 충전물로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재킷이 찢어지면서 충전물 안에 들어있던 게 머리카락이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전설의 첫 번째 특징, 구성의 지나친 간결성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야기의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유사한데 장소가 다르다든지 혹은 매개체가 다르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변주된 이야기들이 도시전설로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알아본 이 이야기도 아마 다른 버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현실성이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는 각색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한 현실성을 갖춘다는 겁니다. 기원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낚시터에 가게 됐어.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엄청 큰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입을 벌리더니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선 별로 유명한 이야기가 아닌데 아마 서구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선 꽤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 흔한 도시전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낚시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다룬 영화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 그 이야기도 결국은 이게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여튼 한 사람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 전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게다가 그 기원이 타고 올라가면은 성경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네가 물고기의 입을 열면 주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틀로 보면은 방금 알아봤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큰 물고기 안에 뭐가 있더라. 인공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원 자체가 상당히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도시전설의 특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의 사실 여부가 도시전설을 구성하는 큰 요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읽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공포감, 무서움 이런 감정을 조성했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듯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괴담이랑은 조금 다른 도시전설만이 갖추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포 이야기랑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시전설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잘못 쓰이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할 때에 이 괴담천국 리라하우스 제4별관 요 블로그 있잖아요. 여기를 많이 이용했어요. 이분이 이제 주인장이 리라짱님이신데 직접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리라짱님 글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혹시 괜찮겠느냐 말씀드렸더니 주인장님께서 흔쾌히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태까지 영상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던 건데, 왜 제가 이 블로그를 많이 이용했느냐, 이 블로그만큼이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전설의 3원칙이 잘 지켜져 있는 블로그가 없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적합한 기준의 도시전설을 다루고 있는 블로그는 이 블로그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혼합된 이야기야. 예. 괴담과 도시전설을 혼용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블로그들은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블로그의 주인장님도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도시전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괴담이나 도시전설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종종 도시괴담이라고 하는 의미불명의 단어를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문맥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도시전설이라는 단어를 유통 과정에서 괴담과 살짝 혼동하신 분들이 도시괴담 이런 식으로 오용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전설이란 것은 미국의 민속학자 리처드 도슨이 1968년을 전후해서 사용한 용어고요. 대중에게는 유타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 해럴드 브룬반드의 저서 The Vanishing Hitchhiker, 사라진 히치하이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1981년 대중에게 처음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신화나 전승이 아닌 산업화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뜬소문이나 검증되지 않은 믿음, 일종의 현대 전설을 뜻하는 단어로, 전설이나 신화가 꼭 원시시대나 고전 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의 배경 등에는 당시 해당 시기의 사회상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전설은 많은 경우 미스터리, 공포, 호러 스토리 등의 장르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개중에는 유머러스함이나 충격적인 요소, 사회 고발이나 범죄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함께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특성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창작 괴담이라는 말과 도시전설이라는 말이 곧잘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시전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 이야기나 창작 괴담과 살짝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현실에 있을 법한 배경이나 요소를 차용해서 이야기가 전개됨. 2. 누가 들어도 현실이 아님이 분명한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의외로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이야기임. 3.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파간다나 어떤 메시지가 숨어있는 경우가 있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첫 번째,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두 번째, 선인장한테는 전자파 흡수 효과가 있다. 다음 세 번째, 일제가 박아놓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쇠말뚝 등등이 있습니다. 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풍기가 위험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교훈적인 내용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절약해야 된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다음 두 번째, 선인장한테는 전자파 흡수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인장한테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겠네, 뭐 이런 믿음. 왜냐면은 식물이니까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의 바람 같은 게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 이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도시 전설이 아니라 도시 괴담이라고 하는 출처 빌명의 이 단어는 돌고 돌아서 어느새 한국에서는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됐고요. 그 결과 넷플릭스에서는 동명의 드라마도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도시전설 자체가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 퍼지는 것인 만큼 한국에서 도시전설이 괴담과 섞여서 어느새 도시괴담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언론사, 특히 기자라면 조금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주인장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도시전설은 그냥 일반적인 무서운 이야기랑은 다른 좀 더 깊이 함유된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는 나름 교훈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경각심을 세워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서운 이야기와는 다르게 읽는 이로 하여금 교훈을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전설이 무서운 이야기의 하위 장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훌륭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공포, 우회적으로 표현된 공포가 일반적인 무서운 괴담과는 궤를 달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를 자주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명작선이라든지 아니면 잘 쓰여진 글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많은 이제 작가 지망생 분들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 활동을 하시면서 글을 이제 써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폴리탄 괴담 혹은 뭐 도시전설 이런 거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게 용어를 혼돈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나폴리탄이든 도시전설이든 드러나지 않는 으스스한 분위기 그 자체가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분은 거의 없어요. 갤러리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무서운 이야기나 도시전설 혹은 나폴리탄 괴담 이 세 가지가 그냥 유사한 하나의 장르로 묶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도시전설은 분명히 무서운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겁니다. 무섭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재미가 없으시다면은 제 채널은 보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아요. 네. 여튼간에 제가 이제 앞서서 그 도시전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 이 책이요
제 유튜브 채널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전설을 다루고 있긴 한데 무서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전승학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다 보면은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양키 센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뭔가 으스스하고 무서운 것을 유머식으로 풀어내는 거에 되게 익숙한 느낌이야. 우리나라는 웃긴 얘기랑 무서운 얘기는 되게 분간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서구권, 특히나 미국 쪽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걸 되게 웃기게 표현한달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 해피트리 프렌즈 같은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되게 잔인하거든. 되게 잔인한데 재밌다고 봐. 그런 느낌이야. 그 책 자체가. 책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서움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고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10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고? 당장 사야지? 하는 분들한테는 딱히 권장드리고 싶지가 않다. 저처럼 도시전설에 대한 그냥 호기심이나 탐구심으로 책을 구매하시는 건 권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굳이 사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튼 제가 도시전설을 위주로 다루니까 도시전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고 싶었어요. 또 가끔 가다가 댓글로도 이분은 별로 무서운 걸 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채널을 다루시는 건지 모르겠다. 안 무섭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도시전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는 도시전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근데 좀 서구권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한국 혹은 일본의 도시전설이랑은 많이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